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일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이 빌라 세입자에겐 그림의 떡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굉장히 많이 요새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품도 있고, 또는 이제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이나 아니면 서울보증 상품이 이렇게 있는 건데, 2016년에는 5조 원대였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발급 금액이 2017년에는 9조 원을 돌파했고, 작년 19조 원이었던 가입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원을 넘겨서 연말기에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SJ 서울보증에서 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것만 따져도 벌써 14조 원을 넘겼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들 가입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은 좀 저가,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가격 제한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서 보통 민간 아파트 대출 꽉 차 있는 집들, 그러니까 대출이 좀 선순위 대출이 껴있어서 아리까리한 이런 아파트들, 좀 고액 전세들 들어갈 때는 이 서울보증보험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요거까지 계산하면 훨씬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나 가입 금액 규모는 크겠죠. 이 가입들 자꾸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 뭐 당연히 보증금 떼일까봐. 요새 역전세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 많이 쏟아지는 지역들, 또는 지방 같은 경우에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했었던 산업단지 주변이나 일자리들이 있는 지역들, 일자리가 쇠퇴하면서 그런 양쪽으로 맞으면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보이니까 흉흉하니까 아이쿠 나도 보증금 날리는 거 아니야, 보증금 일부 까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 임차인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도 모든 아파트가 다 가입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대출이 많이 껴있으면 대출 끼고 전세 끼고 해서 깡통이 되면 이 전세보증보험 업체도 나중에 결국은 경매를 하거나 통해서 세입자한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경매를 넣거나 채권을 회수를 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막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깡통인 상황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크거나 하면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금액을 넘지 않아야 된다. 선순위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들어가 있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보통은 그래서 대출이 있는 경우에 전세가 후순위로 들어갈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가입이 안 되는 사례들이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사에서는 아까 사각지대, 예, 지금 빌라 세입자한테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사가 나온 이유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 쪽에 특히 뭐 강서구 이런 지역에서도 터졌었고 그랬는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빌라 세입자들이 근래에 곤란하다. 이게 뭐 강서구 쪽에서 뭐 어느 지역에서 몇백 채씩 빌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갭 투자하던 사람들이 나 모르겠다,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네가 내 걸 사가든지 알아서 해,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모럴 해저드 포함한 사고들이 나오고 있다,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그럼 세입자들이 나는 그러면 이 빌라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앞으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입에 제약이 많아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제도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사가 쓰여졌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일단 뭐 대출이 있는 집, 대출이 많은 집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 부가적인 문제들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주택을 산정하는 근거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세표란 게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라고 하도 위치에 따라서 물건 연식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다르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세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빌라는 원체 손바뀜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애매한 부분. 만약에 매매 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 세금 내는 기준의 150% 선이나 아니면 주변 공인중개업소가 책정한 시세를 기준하기도 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감평을 받게 되면 비용이 나가죠. 근데 문제는 감정평가 받을 때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감평을 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격 수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게 그거였죠. 예. 담보대출액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주택가격, 감정가격이 높게 안 나와버리면 이게 안 넘으면서 아예 가입이 불가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받는데 들어가는 비용 몇십만 원은 할 겁니다. 근데 감정가격은 내고 가격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죠. 전세 빌라 세입자들은 사실은 뭐 아파트 서울의 유지 아파트의 임차인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배려계층 돈이 부족한 분들이 빌라를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용을 내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 외에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보증기간 채무자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다른 얘기에 들어있으면 추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간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면 다른 세입자는 신규 가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아예 가입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보통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 베란다에 발코니 확장하면서 이제 위반 증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반 딱지 붙어 있고 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은 주택보증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더 필요한 더 필요한 계층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다는 게 문제다. 예, 그런 측면에서 기사가 쓰였습니다. 혹시 뭐 빌라 전세 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문제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7월 달에 법원 경매 건수가 3년 만에 최다, 낙찰률 제자리에 신규 물건이 늘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 보였어요. 사실 이 기사는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지지옥션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습니다. 7월달 경매 8월이 됐으니까 7월달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흐름 정도 좀 보려고 기사를 봤는데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신규 물건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지역은 뭔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즉 매매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경매로 물건이 나온 사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간접 지표일 수도 있는 거죠. 요 조선비즈 기사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 기사를 좀 꼽아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7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12,128건이 진행이 됐고, 이 수치는 2016년 5월에 비해서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2016년 5월이 12,132건이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2016년은 참고로 기억해보건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막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만 하더라도 막 활 불타올랐다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 가는 거야? 분위기가 많이 풀리네? 수도권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보였던 지역이고, 지방은 조금 다른 온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튼 12,000건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4,123건, 한 3분의 1 정도, 34% 정도 낙찰이 됐고요. 일단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한 72.4%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전달보다 13.5% 증가했고, 근데 이제 업무상업시설들이 되게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업무상업시설은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작동한 지역에 상가 건물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역 부분 봤다 그랬잖아요. 경매 진행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어디냐? 저는 경남 쪽일까 싶었는데 일단 건수로는 인천이네요. 인천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인천은 얼마 전에 제가 그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현 대표님하고 찍었을 때 지역의 부채 비중이 그러니까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제일 탑에 꼽혔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평가 지수는 되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있지만 부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 리스키한 뭐 그런 거다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을 그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인천은 328건 경매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대출이 많으니까 담보대출이 많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경매로 풀려는 물건이 당연히 많을 수 있겠죠. 부산도 많습니다. 317건. 그래서 6월보다 300건 이상이 늘었다라고 하네요. 이게 328건인데, 그렇죠. 328, 317이니까 300건 이상 는 거죠. 죄송합니다. 총 건수는 훨씬 더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충남 지역하고 전북도 경매 건수가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데이터에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저평가 지수도 되게 높고 부채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럼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지방 경기는 안 좋은 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다른 지표가 괜찮으면 이제 뭔가 한번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좀 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랑 맞물려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달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아파트는 동작구 사당동, 아마 이수역 리가일 겁니다. 그래서 64명이 입찰했다라고 하네요. 조합이 공실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건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경매 흐름 잠깐 살펴봤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번에 청량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하면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게 지금 기존의 주택공급 규칙이 있었는데 조금 항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앞으로 또 개정하겠다. 그냥 징글징글하게 개정하네요. 그 내용인데요. 뭐 요점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예비 입주자를 굉장히 많이 예비 당첨자를 많이 뽑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예비 당첨자를 5배수 500%까지 확대하게끔 이렇게 80에서 500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500을 다 채울 경우 500%를 못 채울 경우 나눠서 이 선정하는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500%를 다 채운 경우에는 이 가점제, 그러니까 예당 중에서도 가점이 높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만약에 못 채운 경우에는 그냥 추첨제로 돌리는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됐었나 봐요. 그랬더니 가점이 높았던 예비 당첨자들이 되게 반발을 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왜? 예비 당첨자 500% 이내의 청약이 들어온 타입들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냐. 나는 가점도 되게 높고 당연히 내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추첨으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는 거냐. 그럼 난 확률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의를 굉장히 제기를 했는데, 자, 이 롯데캐슬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직 개정은 안 된 상황인 거니까. 아무튼 그런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 규칙을 또 개정해서 예비 당첨자의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니까 바꾸는 기준은 뭐다? 추첨제가 아니라 가점제로 그냥 500% 미달하는 경우라도 가점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예당 물건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개정을 다시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청약가점 높은 분들이 예당 쪽에서도 앞으로는 짱짱맨 좋을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롯데캐슬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그림은 롯데캐슬 그림이 아니라 브라이튼 서울 여의도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흥미로운 법률 관련 기사가 보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했던 집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했던 집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보니까 이 답변을 해주신 변호사님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 변호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임차인분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단서사항에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임대계약서나 매매계약서나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임대계약서니까 계약서를 보면 뭐 목적물, 물건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가격 얼마인지, 만약에 임대 월세라고 하면 월차임 낼 건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등등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고, 그 다음 특약사항에는 별도로 기재될, 그러니까 특별한 약속으로 별도의 내용들, 서로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기록하기도 합니다. 뭐 보증금은 어디로 넣는다, 계약 월세는 어디로 넣겠다, 이런 내용을 적기도 하고, 뭐 집이 가서 봤는데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준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언제까지 수리를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다 기록을 넣으면서 서로의 행동을 구속하게끔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근데 임대를 얻을 때 전세자금 대출,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얻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사례는 이 얘기예요. 특약으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님이 적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 나는 게 아니라 1순위 대출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그런 은행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이 되는데, 그럼 문제가 아닌 거 아니냐. 자, 박진석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면 지금 이 특약사항에 적혀있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적혀 있는 글만 가지고는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전세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사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나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1금융권, 뭐 기금 지원이 나오는 무슨 대출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록을 하는 게 낫지. 중개업소에서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내가 특정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싸움이 되면 뭐 사채 갖다 끌어써서 전세자금 대출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모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뭐 지금 예시로 나온 사례 같은 경우 신축 빌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물 수압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 좀 그게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집 그 시공자가 지금 이게 아직 그 펌프 설치 전이라서 수압이 약한 거지, 설치하면 세게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러면 입주 전에 펌프 설치로 수압 상승하겠다. 되게 이렇게 되게 짧게 쓰네요. 그렇게 적어서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이제 가서 봤더니 수압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집들은 수압이 많은데 이 집은 수압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이사를 하면 수압이 개선이 되는 건지, 지금 입주 전날인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데, 이제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수압이 문제다. 이 수압이 만약에 안 좋은 게 개선이 안 되면 나는 계약을 안 할 생각까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났으면 중대한 문제인 거죠. 특히 지금 이 사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특약사항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사례라고 하면 특약사항에다가 수압을 언제까지 해결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의 굉장히 중대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임대차 계약서에 적을 때 이런 건 조금 주의하시라고 이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특약사항 특약사항의 글자를 쓸 때 너무 두루뭉실하게 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뭐 에어컨이 고장났다. 보통 요새는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 풀옵션이라고 해서 그런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에어컨, 냉장 같은 거. 근데 고장나면 세입자가 다 알아 고친다, 이런 내용들이
집안에 집을 구성하고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전체 다 세입자가 나는 월세 내고 들어가 사는 건데 내가 왜 이것까지 다 고쳐야 돼?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고장나면 어떻게 고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약사항 문구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좋냐라고 했더니 임차인의 규책 사유로 인한 집기 고장 파손 시 수리비를 임차인이 변제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앞으로 쓰게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일반적인 룰은 임차인이 규책 사유가 없는 하자 발생 시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일러는 사실 수명이 있잖아요. 얼마 쓰면 고장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뭐 임차인이 뭔가를 쓰다가 망가뜨렸거나 이제 그런 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났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참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게 쓰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명쾌하게 임차인의 규책 사유로 인한 집기 고장 시 파손 시에만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런 내용을 좀 적어라. 그런 꼭지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사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 이거 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뭐 임대 후분양으로 지금 후분양 임대 분양 후 전환, 분양 전환을 이렇게 지금 선택하려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공택지에서는 4년 임대가 아니라 8년 임대를 8년 임대는 하게끔 이렇게 또 법이 바뀌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8년 뒤에 경기가 안 좋고, 사업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 부담하는데 그때 가서 경기 안 좋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자들이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강남 쪽도 소요가 되게 크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내용을 이제 발표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분양가 상한제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지겹고. 근데 사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해서 국토부가 다음 주에 낸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그것만 낼까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포함해서 또 부동산 종합대책이나 무슨 대책을 내놓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로 시간을 미룬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 있지만 다음 주로 시간을 미룬 게 어떤 그런 다른 부동산 대책과의 연계도 있지 않나. 뭐 근래 전세자금 대출도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솔솔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이용돼서 들어오는 문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열기를 식히기 위한 어떤 추가 부동산 대책이 포함돼서 나올지 또 다음 주에 시끌시끌해질 것 같습니다. 제 예상대로 추가 대책이 같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상황 봐가면서 진짜 뜨거워지면 또 9월달에 나올지 두고 봐야겠죠. 자, 다음 주에도 부동산 이슈들 시끌시끌한 얘기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꾸준히 부동산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시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를 갈 거라서 아마 부동산 뉴스를 못 읽을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날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를 할 거고 아마 내일 부동산 뉴스 읽는 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한 8월 20일 정도까지는 휴가를 갔다 오니까 8월 말 정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일단 다시 뉴스에서 인사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